네. 저희가 이제 앞쪽에서 김소분 대표님이 이제 전거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거근에 대한 운동.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는 결국 이제 뭐 자세나 움직임,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학안에서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결정적인 지식, 우리가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운동 형상학과, 그걸 이제 움직임의 결과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움직임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인 운동역학,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강의가 지금 오늘 강의가 이제 7강, 인트로 빼고 7강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아직도 운동역학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네,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운동역학들을 정의를 하면서 원론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 F는 MA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질량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속도가 변한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속도가 변하는 건 저희가 방향을 갖고도 설명을 했지만 그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를 빨리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움직이는 속도를 좀 늦춰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acceleration, 가속에 대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 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대관람차 아시죠? 대관람차. 대관람차 이거 젊으신 분들은 좀 모르나? 이거 이렇게 대관람차라고 이렇게 큰 거 저기 월미도에 가도 있고, 월미도 다 가보신, 월미도에 가도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갔는데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대관람차 보시면 상식적으로, 네, 그 관람차의 각각의 실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죠. 설마 뭐 대관람차가 여러분들 바이킹처럼 확 움직였다가 뭐 그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분명히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동의하시면 숫자 9 눌러주세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대관람차, 오케이, 나 타봤다. 또는 경험했다. 아니면 봤다. 대관람차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죠. 사실은 속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속력은 일정해요. 근데 방향이 바뀌죠. 속력은 일정한데 이 관람차가 움직여지는 방향이 바뀌어요. 대관람차가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대관람차가 뭐 우주까지 가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속력은 일정한데 얘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속력이 변하지 않더라도 방향이 바뀌면 그것도 가속도 운동이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 F는 MA 갖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움직임을 만드는 원인, 그걸 우리가 운동역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역학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force, 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이제 토크까지 조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 힘이 결국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결국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인 토크를 만들게 되는 상황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유명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가려고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드. 내 신체에 외적인 부하가 들어오게 되면 내 신체 조직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일정 부분의 스트레인,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를 이제 뭐 다시 뭐 굳이 제가 뭐 표현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XY 평면 축 가지고 뭐 기울기 2냐, 기울기 1이냐, 기울기 2분의 1이냐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 놓고 그 직선의 기울기, 사실 내 몸 안에서는 이런 선형상의 관계를 갖고 선형상의 특성을 보이는 건 극히 드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런 마치 기울기가 변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좀 센스 있는 분들은 결국 오늘 이야기할, 제가 저번 시간까지 정의됐던 요 스트레인, 스트레스, X분의 Y, 이게 그 유명한 스티프니스다, 뻣뻣함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뻣뻣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소위 말하는 과도한 뻣뻣함을 타이트니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위 말하는 뻣뻣함 정도가 조금 줄어든 걸 위크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넣지 않았죠. 외적인 부하를, 예를 들면 10이라는 부하를 1초 준 거하고 10초 준 거하고 이런 비교 개념들을 가져가지 않았잖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스티프니스, 로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개념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개념 안에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려하는 개념들이 그 유명한 뒤에 설명할 점탄성, 크립, 네, 좀 반대되는 성향인 우리가 응력, 이렇게 완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에 대한 관계로 좀 연결을 시킬 겁니다. 논리적인 흐름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고, 원론적인 내 몸 밖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놓으시고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된다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관계까지 조금 살펴봤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신체 조직에 여기 표현이 그렇지만 근육 조직이 있고 힘줄 조직이 있고 뼈 조직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무슨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동일한 부하를, 전제 조건은 각각의 조직에다가 부하를 줄 건데, 로드를 줄 건데, 전제 조건은 끊어지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뼈가 부러지는 부하를 줄 것도 아니고, 힘줄이 아시겠지만 찢어지는 부하를 줄 것도 아니고, 근육 조직이 찢어지는 부하를 주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조직에 손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일정 부분의 부하를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육 조직이 1, 힘줄 조직이 2, 뼈 조직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병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부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부하를 각각의 조직에다 다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의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숫자로 좀 달아주세요. 동일한 부하를 줄 건데 어떤 조직이 더 많은 변형이 일어날까요? 1, 2, 3 중에. 상식적으로. 아유, 뼈 조직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당연하죠. 힘줄 조직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육 조직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원론적인 우리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예. 질문 이해되셨으면 이제 채팅으로 답을 달아주시면 돼요. 어떤 조직이 이 세 개의 조직을 비교를 한다면 무조건 변형이 더 많이 제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나요? 네, 많이 일어날까요? 1번. 그럼 반대로 어떤 조직의 변형이 가장 적게 일어날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화를 내시면서 또 그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너무 상식적인 여러분들이 네. 당연히 당연히 3번이죠. 이런 맥락이에요. 그걸 우리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울기 1을 기준으로 기울기 2냐, 기울기 2분의 1이냐,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다가 그 유명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체의 내 몸 밖에서 힘 곱하기 거리, 요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힘을 줬는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일을 한 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일이잖아요, 일. 이게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이 일이라는 개념에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힘을 써서 어떤 물체를 방향이나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10m 이동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두 번째 방법도 10m 이동시켰어요. 근데 1번의 경우는 1초 걸렸어요. 1초. 그냥 세크라고 쓸게요. 2번은 10초 걸렸어요. 시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면 둘 다 똑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일을 하긴 했는데 누가 더 예를 들면 1초 만에 10m를 움직였는지, 아니면
표현이 그렇지만 10초 만에 10m를 움직였는지 일에 대한 개념에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걸 이제 일을 표현이 그렇지만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일율이라고 하는 거죠. 파워.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에 시간에 대한 변수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건 뭔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가 됐던 세기가 됐던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요 스티프니스라는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답해 주셨지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조직 간에 오케이, 뻣뻣함을 나타내는 거고 더 뻣뻣한 거, 덜 뻣뻣한 거 요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변형, 우리가 뻣뻣함, 스티프니스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확장을 좀 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건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이런 관계예요. 어떤 조직에 외적인 부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조직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서 변형이 좀 변한단 말이에요. 변형률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지, 여기다가 시간의 개념만 포함을 하는 건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는 혹시라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록엔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방성, 등방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듣고만 가셔도 상관없어요. 아이소트로피. 여기다가 이제 on을 붙이는 거예요. 언아이소트로피. 얘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보통 영어에 on을 붙이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부하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어떤 조직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부하의 방향이 막 바뀌어도 이 조직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아이소트로피, 등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하지가 않아, 얘네는. 부하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조직은 특성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이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조직인데 부하의 방향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특성, 성질들이 좀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 개념까지도 확장시켜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원론적인 이 스티프니스라는 걸 왜 제가 저번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하,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드리려고 했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알아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쫓아오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콜라겐 파이버나 엘라스틱 파이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콜라겐 파이버나 엘라스틱 파이버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섬유소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세포가 있는 거고, 세포 바깥, 세포의 바탕질에, 세포의 기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에 콜라겐 파이버도 있고 일라스틱 파이버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콜라겐 파이버는 장력, 버티는 데 기여를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변형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 하는 데 기여를 하죠. 이 일라스틱 파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똑같은 부하를 콜라겐 파이버에,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를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엘라스틱 파이버를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누가 더 변형이 많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엘라스틱 파이버가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콜라겐 파이버는 버틸라고 하고 엘라스틱 파이버는 상대적으로 변형이 많이 일어나. 근데 그 다음에 이 부하를 제거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 이건 이제 엘라스틱 파이버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은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나 엘라스틱 파이버가 다 있어요. 근데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갖는 어떤 특성,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아마 근막 시스템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언급을 할 거고, 여기서는 개념만 갖고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요 앞에 스티프니스 개념 설명하면서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를 해놓고 사실은 실제 네모만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초반에는 넌 리니어, 상대적으로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존재를 한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이걸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한다면 뭐 이런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 점점 기울기가 커져서 이 탄성 영역으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때 요렇게 변형이 상대적으로 그 조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 그림으로 조금 봤던 콜라겐 파이버의 배열이나 또는 일라스틱 파이버의 배열들, 변형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인 일단 스티프니스라는 거 왔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뻣뻣함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단톡방에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요 이미지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 강의 끝나고 단톡방 여러분들 이미지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다시 한번 또 보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은 이제 알았어. 어떤 조직이 갖고 있는 뻣뻣함 정도야. 그래서 뭐 기울기 1보다 기울기 2가 되면 더 뻣뻣한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인데 이 크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내 몸 밖에서 점탄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얘는 원론적으로 그 조직이 물을 갖고 있는 정도 또는 밀도, 끈적끈적한 정도 이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크립이라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컨스턴트, 일정해요. 어떤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일정하다고. 무슨 이해되세요? 외적인 부하가 주어져서 그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변형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 개념까지가 스티프니스였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분명히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흘러버리게 되면 그 조직이 변형이 일어나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얘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는 실제 데이터의 그림인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외적인 부하를 주고 왜 이 부하를 일정 시간 동안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일정해. 그러니까 부하를 줘서 내 조직이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10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10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을 계속 흘러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체 조직이 변형이 각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직 입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형이 일어난다고요. 자, 내 몸 밖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드는 방울토마토가 이제 크기가 좀 작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이지만 어저께 밤까지는 분명히 방울토마토가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따뜻하고 이러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그 가지에 방울토마토가 달린 걸 3일 동안 냅둬 보세요. 그럼 가지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자,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얘를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그래프의 형태. 스트레스가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 이 Y축이 변형이죠. 여기면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변형은 안 일어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런 현상. 이걸 우리가 점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시간에 따라 뻣뻣함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변형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는 조직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점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점탄성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립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립 현상.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변형들이 막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은 그게 바로 내 몸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조직이 변형이 일정해. 조직이 예를 들면 어떤 외적인 부하가 주어져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초반에 받아가지고 변형이 일어났어. 이 변형을 일정하게 냅두고 가만히 또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도 또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그래프의 형상을, 얘는 이제 Y축이 스트레스예요. 자, 스티프니스 개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몇 가지 예로 설명해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부하가 들어오게 되면 내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변형의 정도가 다 다를 거잖아. 당연하겠지. 여기까지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한 거잖아요. 아, 그래서 각각의 조직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뻣뻣함 정도가 이렇게 뼈냐, 힘줄 조직이냐, 근육 조직이냐 다를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 개념까지가 스티프니스 개념이었잖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위에 크립이라고 하는 건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정한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변형이 더 일어난다라는 거라고.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변형은 분명히 외적인 부하를 줘서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변형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 O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조직한테 전제 조건은 다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외적인 부하를 줘서 조직이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해가지고 힘 발생하게 해가지고 10만큼 변형을 일어났다고. 그리고 요대로 냅둬. 시간이 점점 흐르면 내 조직의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둘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죄송하지만 채팅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스티프니스라는 개념, 오케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근데 요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었더니 점탄성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크립, 스트레스가 일정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더더더 일어나더라. 그 반대되는 변형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났더니 그 조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 요 세 개의 굳이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스티프니스와 크립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이런 특성, 현상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겠다. 뭐 각각의 개념들이 이런 거구나. 요 정도 느낌까지는 이해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숫자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레칭하는 이유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실제 임상 상태에서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칭 할 거야. 그러면 일정 정도의 변형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유지하지 않으세요? 네, 유지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의 변형 안 만들고 시간 점점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요. 이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 크립이라는 거고. 일정한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변형이 더 일어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요런 개념이 내 조직이 결국 조직이 물을 갖고 있고 세포, 콜라겐 파이버, 일라스틴 파이버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그 조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점탄성이라는 성질을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거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일단은 원론적인 의미는 이런 개념까지만 좀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하루 내 체중에 의해서 부하가 가해지게 되면 일정한 압박이 작용함에 따라 운반의 체액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다시 또 재흡수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내 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170이었는데 계속 서 있었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 내가 받는 조직의 스트레스, 누워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계속 걸어다니는, 서 있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70. 섰을 때 170이었어, 내 키가.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 서 있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가게 되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지금 일정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난다니까? 내 키가 아마 줄어들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내 키가 아마 줄어들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런 느낌 정도 줄어들 거야. 그러다가 또 일정 시간 누워 있어. 그러면 얘가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야. 이렇게 가역적, 원래 정상적이라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 근데 여기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탄성 영역에서의 크립, 탄성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을 갖는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소성 영역, 실제 변형이 일어나는 가소성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가소성 영역에서의 크립 현상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좀 반복적으로 보셨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 강의에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이 개념 뭔가 중요한 것 같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언급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게요. 큰 틀만 보세요. 저희 지금 운동 역학에 대한 이야기, 움직임 만드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 포스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신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부하,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 발생하는 거다, 그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여기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자. 그러면 크립이라는 현상과 이렇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전제 조건은 손상이 없는 거, 끊어지지 않은 상태의 가정하고 이런 개념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소위 반대되는 어떤 구조적인 손상 또는 기능적인 문제로 이제 역으로 또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제가 누차적으로 이제 앞쪽에서도 많은 부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을 썩은 지식이 되지 않고 그냥 이런 거구나, 크립은 이거야,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은 이거야, 스티프니스는 이거야 만 갖고 하면 여러분들 필드, 소위 말하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게 되는 고객의 자세, 움직임, 고객한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필드는 다양하겠지만 나름대로의 부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뭐 이런 상황의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좀 서비스 형태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조직의 스트레스를 더 발생할 건지 덜 줄여둘 건지,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앞쪽에서 제가 조금 정의를 해놓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한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어떻게 좀 현장에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기초적인 걸 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시간에 대한 고려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의 변형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변형을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조직이 받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점점 줄여갈 것이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아까 스트레칭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스트레칭.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굳어져 있던 걸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변형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간을 냅두면 지금 변형은 분명히 만들어졌고 그 변형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점점 가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조직이, 스트레스가 릴렉세이션, 줄어든다라는 거죠. 줄어든다라는 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튼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요걸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가소성 영역과 탄성 영역에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시간 할애를 갖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힘이라는 걸 오케이, 힘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몸 안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내 조직들이 내는 힘도 있을 것이고, 외적인 부하, 그게 덤벨이 됐던 뭐 바벨의 형태가 됐던 머신의 형태가 됐던 뭐 케이블이 됐던 내 신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형태의 부하들, 힘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내는 내적인 힘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앞쪽에서 원론적으로 분류를 해왔던 수동적인 조직과 능동적인 조직으로 나눠본다면, 수동적인 조직은 오케이, 뼈대 근육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근수축에 의해서 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뼈대 근육의 구조상 뼈대 근육은 미는 기능이 없잖아요. 오로지 당기는 기능이잖아요. 등척성으로 당길 거냐, 컨센트릭으로 당길 거냐, 아니면 편심성,
이센트릭으로 당길 거냐, 오로지 당기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수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을 내 몸 안에서 능동적인 힘이라고 본다면 수동적인 구조도 힘 발생하겠죠. 수동적인 구조는 장력 발생을 하죠. 장력 발생. 요것도 이제 근막 개념에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짧아졌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는 장력 발생을 안 할까요? 실제로 하거든요. 어떤 조직이 짧아졌는데 그 조직으로 이루고 있는 구조들 사이에 얘네들도 세포도 골격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장력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듣고만 가셔도 돼요. 어떤 조직이 짧아지게 되면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면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되고 있는 어떤 밧줄이 있다면 이 밧줄이 좀 얇아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력 발생을 해요. 반대로 랭스닝 시키게 되면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마치 밧줄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sheet like라고 굳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건 근막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조직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원론적으로 수동적인 조직들은 결국 장력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늘어남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이상 힘 발생한다, 장력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능동적인 뼈대 근육들이 힘 발생하는 힘, 그리고 뼈대 근육들이 예를 들면 짧아질 때, 또는 뼈대 근육들이 늘어날 때, 또는 심지어 뼈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더라도 수동적인 조직들이 나름대로 힘 발생을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길이 변화 없이 이렇게 위팔 두갈래근 수축해 보세요. 힘줄 조직, 당연히 힘 발생하겠죠. 당연한 맥락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오케이, 내 몸 안에서 내는 내적인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몸 밖에서 작용을 하는 외적인 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중력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체 질량, 내가 예를 들면 위팔뼈를 이러고 있을 거냐, 이러고 있을 거냐, 이러고 있을 거냐, 질량이 변하진 않잖아요. 위팔뼈의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덤벨을 이러고 들고 있을 때보다, 표현이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이러고 들고 있을 때가 조금 더 수월하죠. 아닌가요? 이러고 들고 있을 때보다 이러고 들고 있을 때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상황들. 질량이 변하지는 않는데 덤벨도 무게가 5kg짜리 이러고 들고 있는 거, 이러고 들고 있는 거 뭔가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외적인 부하나 또는 내 신체 질량. 그래서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그럼 내가 이러고 있는 거하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뭔가 내 신체의 어떤 자세나 움직임들의 영향을 좀 다르게 미치겠구나. 뭔가 안정성을 위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 뭔가 좀 운동성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것들을 이제 외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 조직, 내 몸 안에서 나는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동일하다면,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전체 힘은 0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뒤에 그림이 다 나오겠죠.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힘, 그게 이제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내적인 힘이 됐든 외적인 힘이 됐든 필요에 따라서 또는 힘이 주어지는 어떤 크기나 방향에 따라서 내 신체 조직을 움직이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안정적이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을 내 몸 안에서 내는 내적인 힘, 내 몸 밖에서 주어지는 외적인 힘으로 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동일한 정도가 주어지게 된다면 특별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면 되고, 중요한 내적인 힘은 이렇게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도 흐름까지 어떤 논리적인 흐름인지는 조금 이해가 된다. 지금 운동 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숫자 8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움직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 크게 좀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시게 되면, 가정은 이 운동면,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시상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상면에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아랫팔뼈에 전체적인 질량 중심이 이렇게 그림에 보여져 있는 까만 점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질량 중심이, 그래서 까만 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래 팔뼈 이하를 통으로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중심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힘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질량 중심이 아래 팔만 보시면 대충 이쯤 있게 되면 F는 MA, 얘가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내 팔굽관절은 이 내 아래 팔뼈의 질량 중심에 의해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 힘을 받기 때문에 내 팔굽관절은 상식적으로 시상면에서 편되려고 할까요? 굽힘되려고 할까요? 그냥 채팅에 남겨주세요. 크게 뭐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것 같고 뭐 편되려고 할까요? 굽힘되려고 할까요? 이 기준 자세의 질량 중심이 요쯤 있다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 힘을 받네. 그래서 까만색 방향으로의 화살표에 힘을 받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편되려고. 굽힘 없죠. 굽힘 창문 열고 소리 지르셔야 돼요. 굽힘 없잖아요. 굽힘 도망가야 돼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 굽힘되려고 할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왜 편되려고 할까? 원인이 있겠죠. 편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은 이 질량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5라는 힘을 받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힘, 뭔가 질량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더 편되려고 하겠지. 더 빨리 편되려고 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 정도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분명히 내 아래 팔뼈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서 내 신체에 외적인 힘이 마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팔굽관절을 여러분들이 표현했지만 편시키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세를 유지를 하겠대요. 분명히 편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겠대요. 그러면 편을 막는, 다른 표현으로 좀 팔굽관절을 굽힘시키려고 하는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지. 필요하겠지. 근데 그 굽힘시키려고 하는 힘을 외적으로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다 줄 매달아 놓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지금 토크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질량 중심이 여기 있고 중력 가속도 곱했더니 대충 한 5 정도의 힘을 받는다. 근데 내가 요거 팔굽관절 편 안 시킬 거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싶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적인 힘을 써가지고 밧줄로 위에서 요 방향으로 5 정도 잡아 당겨주고 있으면 움직임 안 일어나겠죠. 자, 이해되시면 3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요거 이해되시면 3. 너무나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충분히 뭐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알았어. 이런 힘은 없어, 내 몸 안에. 이 정도도 느낌 오시죠? 이런 뭐 아래팔 수직근 뭐 이런 게 없다고요. 요렇게 당겨주는 힘이 없거든요, 내 몸 안에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답해 주셨지만 여기에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5라는 힘이 아래 방향으로 작동을 해. 그래서 팔굽관절이 편시키려고 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거 움직임 안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작용점과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5라는 힘을 써도 움직임 안 일어날 거야. 이 정도까지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구조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기시정지에 따라 위팔 두갈래근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당기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질문할게요. 무조건 이 기준 자세를 유지를 하려면 위팔 두갈래근은
다른 힘 다 빼고 위팔 두 갈래근은 5보다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될까요? 더 적은 힘을 써도 될까요? 그냥 적어주세요.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될까요? 더 적은 힘을 써도 될까요? 너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맥락에 대한 이야기죠.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돼요. 자, 제가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5보다 더 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경험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이제 10이라는 힘 정도를 필요로 할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이 아래 팔에 제가 이 평면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5라는 힘이 작동을 하고 위쪽으로는 10이라는 힘이 작동을 하는데 아래 팔 입장에서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힘의 평형 상태가 아니죠, 지금. 여기는 5로 당기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제가 10이라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5보다 큰 힘이라 그랬으니까 극단적으로 10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10이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거 뭔가 지금 힘의 평형이 맞지가 않아. 마치 아래 팔뼈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위로 뭐 이렇게 막 타고 뭐 밑팔뼈를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내 몸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학적으로 딴 거 모르겠고 제가 숫자로 여기 5, 여긴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힌트를 드려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추가적인 힘이 이런 상태가 돼서 움직임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인 힘이 예를 들면 관절 중심으로 봤을 때 아래쪽으로 5 정도의 힘이 발생을 하겠다. 아니다. 위쪽으로 5 정도의 힘이 발생을 하겠다. 아래쪽으로 5 정도의 힘이 발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3을 눌러주시고 위쪽으로 5 정도의 힘이 추가로 역학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숫자 4를 눌러주세요. 아래 팔뼈에 뭔가 힘의 평형. 저쪽은 5, 저쪽은 10으로 당기니까 뭔가 지금 힘의 평형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아래팔 입장에서 뭔가 힘의 평형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15기 때문에 뭔가 지금 5라는 힘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5라는 힘이 필요한 방향이 아래쪽으로 5인가요? 위로 5인가요? 위로. 아래쪽으로 5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토크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뭔가 지금 아래 팔뼈 기준으로 여기는 5라 그랬고 상식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무조건 5보다 큰 힘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지금 숫자 10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 상황이 돼서 움직임이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래팔 입장에서는 결국 힘의 평형이 맞지가 않아. 이 평면에서 여기는 5고 여기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면 입장에서 뭔가 지금 아래 방향으로 5라는 힘이 더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뭔가 힘의 평형이 맞을 수 있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관절 반작용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뼈대 근육에 힘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근육이 내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의 이 조인트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 관절 반작용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관절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부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장 쪽, 이제 뼈대 근육 쪽, 3장 쪽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작용, 반작용 이야기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 의미예요. 이걸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관절 반작용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관절 반작용력을 조금 줄여들 수도 있겠죠. 동일한 부하를 적용을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확장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힘.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뭔가 힘이 주어지는데 내 몸 안에 이 구조가 저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뭔가 움직임을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있다. 근데 힘의 평형이 맞지가 않는다. 이 평면에서. 그러니까 힘을 평형을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아이고 근육이 힘 발생하게 되면 뭔가 관절 쪽으로 조인트 리액션 포스라고 하는 관절 반작용력이 발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인 거고 이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얘를
백 스쿼트를 한다고 가정을 해주시고, 발을 뒤로 잡아가지고, 얘는 이제 데드리프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다 알아. 예를 들면, 힙 익스텐서 입장에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얘도 바벨의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바벨의 부하가 20이야. 얘도 바벨의 부하가 20이에요. 무슨 이해되시죠? 동일한 질량의 부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측도 그렇고 우측도 그렇고 바벨 20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힙 익스텐서 입장에서 무조건 이 자세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무조건 동일한 20이라는 부하를 지금 좌측 그림처럼 백 스쿼트 자세로 들고 있는 거하고 우측 그림처럼 데드리프트 자세로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힙 익스텐서 입장에서 무조건 어떤 자세가, 왼쪽 자세가 1, 오른쪽 자세가 2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자세일 때가 무조건 힙 익스텐서가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돼. 이 자세를 유지한다면. 무조건 힙 익스텐서가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돼. 이 자세를 유지한다면. 자, 몇 번 자세일까요? 몇 번 자세가 무조건 힙 익스텐서가 무조건 더 큰 힘을 써야 돼. 어떤 자세일까요? 1번 자세, 2번 자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느낌 아시겠지만 확률 50%. 네. 제가 지금 중간 뒤에 설명드릴 걸 건너뛰고 여러분들 2번 자세, 2번 자세. 자, 질문해 볼게요. 왜요? 왜? 다 아시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려요. 왜? 그냥 느낌으로 쓰셔도 좋고, 제가 듣고 싶기 원하는 그 워딩으로 써주셔도 좋고. 네. 왜 그럴까요? 제 중간 단계 설명 안 하고 그냥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또 워딩으로 쓰셔도 좋아요. 굳이 문장까지 안 쓰셔도. 왜?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 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운동면에서 힘과 회전 운동이라는 축가의 수직거리. 이걸 우리가 그 유명한 모멘트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멘트 암.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 그래서 아마 답하신 분들은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바벨에 의한 소위 아까 제가 20이라고 표현을 했죠. 20에 의한 힙 조인트의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가 좌측보다 더 길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20이라는 우측 그림이 20이라는 힘에 의해서 소위 힙 조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겠지.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 우측에 있는 힙 익스텐서가 무조건 좌측보다 더 큰 힘을 써야 되겠지. 왜요? 얘는 상대적으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얘는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가 이만큼인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힙 조인트 기준에서 소위 말하는 이 부하에 의해서 힙이 굽힘되려고 하는 이 정도가 좌측보다 우측이 훨씬 더 크니까 그걸 아마 모멘트 팔이 길어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힙 익스텐서 입장에서는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얘보다 무조건 얘가 더 큰 힘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언급드렸던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유명한 모멘트 팔, 그 개념을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내 신체 부위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부하를 들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위팔 두갈래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좌측 그림이 요 위에 그림입니다. 위팔 두갈래근 입장에서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를 요만큼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죠. 여러분들 뼈의 형태상 아래팔뼈가 얼라뼈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볼록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굽힘을 하게 되면 구르고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앞쪽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팔 두갈래근 입장에서 요 기준 자세 90도 정도 굽힘됐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위팔 두갈래근의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는 이만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위팔 두갈래근의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에 비해서 이때 위팔 두갈래근의 힘과 축가의 수직거리가 훨씬 더
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숫자 7 한 번만 눌러주세요. 훨씬 더 길죠. 훨씬 더 길죠. 네. 훨씬 더 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답하셨지만 동일한 덤벨을 들고 있더라도 내가 이 기준 자세에서 10kg이라는 질량의 덤벨을 들고 있는 거하고 요 기준 자세에서 10kg의 덤벨을 들고 있는 거하고 뭔가 지금 이 덤벨에 의해서 내 팔굽관절이 편되려고 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부위만 하지에서 상지로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어떨 때가 동일한 덤벨을 들고 있더라도 더 팔굽관절을 편시키려고 할까요? 아니 당연히 이거겠지. 얘보다. 왜요? 똑같이 모멘텀이 얘보다 얘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부하를 들고 있더라도 이렇게 더 하려고 하는 게 크겠죠. 그래서 자세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힘 발생을 해야 될 거예요. 얘에 비해서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힘 발생해야 되는 그 단위를 근육 조직이냐 힘줄 조직이냐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하셨겠지만 그 유명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그걸 우리가 모멘트 암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바로 그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고 하는 모멘트 암의 곱을 우리가 그 유명한 토크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토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도 벡터양이고 토크도 벡터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토크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냥 듣고만 가셔도 돼요. 토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표님 죄송한데 혹시 여기 나사가 있나요? 나사 하나가 없죠. 뭐 나사 같은 거 아무거나 그냥 하나 좀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길잖아요. 이 나사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나사가 굉장히 길죠. 여기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 국물이 좀 묻어 있어서 자, 요 나사에 자 이렇게 빨대를 나사와 좀 보이시죠? 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잘 보이려면 좀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가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회전 운동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힘줄 수 있죠. 제가 이해도를 돕기 위해 이렇게 방향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거 나사거든요. 길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런 힘을 주게 되면 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해되세요? 반대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 나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보세요. 이 나사 있죠. 이 나사 여러분들 표현이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볼트와 너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잠글려면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돌리세요? 보고 있는 기준에서 얘기를 하세요. 보고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돌리겠죠. 그러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잠기겠죠. 아닌가? 잠기겠죠. 반대로 풀려면 이렇게 하겠죠. 그럼 나사가 풀리죠. 이게 토크의 방향이에요. 이게 힘의 방향은 어때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줬잖아요. 이렇게 줬죠. 힘의 방향을 이렇게 주고 뭐 오른손 법칙을 쓰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무튼 이 손가락 방향이 이게 토크의 방향이거든요. 힘의 방향과 토크의 방향은 달라. 물론 내 몸이 이렇게 나사 형태로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굽힘하게 되면 제가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펴하게 되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은 분명히 아닌데 이런 관계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잠기려고 하고 뭔가 반대로 돌게 되면 나사가 이렇게 풀리려고 하는 요런 거 있잖아요. 바로 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에요. 이건 조금 나중에 확장을 할게요. 이건 토크의 방향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토크의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이거라니까. 이게 힘의 방향은 이래요. 아무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토크도 이제 벡터의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벡터의 의미를 담고 있고, 자, 요 슬라이드 건너뛰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까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다음 슬라이드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요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라이브 때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방향만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자, 이거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요 슬라이드. 제가 아까 토크, 오케이. 우리가 저 앞에서 움직임의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운동 형상학이었고, 그 운동 형상학은 결국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나눠봤고, 병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을 카이네틱스, 운동역학에서 force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을 운동역학에서 토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토크,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 그 토크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가장 짧은 거리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의 곱으로 우리가 토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케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토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답글로 채팅으로 달아주셨지만 어떤 상황이 모멘트 팔이 더 길어서 그래서 뭐 더 힘들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 쓰렸잖아요. 그게 이제 모멘트 팔이라는 개념인 거고, 그때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곱하게 되면 그게 토크가 된다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식에서 얘를 얘를 이제 모멘트 암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인 얘를 토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식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토크가 0이 아닌 거잖아. 회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토크가 0이 아니잖아.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회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토크가 0이 아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힘도 0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도 0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토크가 0이 아니잖아. 그럼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역학적으로 토크가 0이라는 거잖아.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역학적으로 토크가 0인 거잖아. 그럼 이 식에서 토크가 0일 수 있는 상황은 일단 힘이 0이면 되지. 힘을 안 주면 되지. 힘이 0이면 토크가 0이잖아. 두 번째, 분명히 좀 달리 표현을 할게요. 힘이 0이면 되지. 힘이 0이면 토크는 0이지. 회전 운동 안 일어나지. 이해되죠? 두 번째, 토크가 0인데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힘이 0이 아니어도 되죠. 힘이 0이 아니어도 토크가 0이 될 수 있죠.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날 수 있죠. 힘이 0이 아니라도 토크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가 힘이 0이 아닌데 토크가 0이 될 수 있죠? 그냥 채팅으로 달아주세요. 어떤 경우가 힘이 0이 아닌데 토크가 0이 될 수 있죠? 이 식에서? 뭐가 0이면 토크가 0이죠? 뭐 힘이 10이 됐던, 힘이 100이 됐던, 힘이 1000이 됐던, 뭐가 0이면 토크가 0이죠? 아이소메트릭. 맞아요. 그건 이제 뒤에 이야기할 제 질문. 이 식에서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건 토크가 0인 거잖아요. 그 토크가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힘이 0이면 토크가 0이잖아. 두 번째, 힘이 0이 아닌데 이 식에서 토크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뭐가 0이면 토크가 0이죠? 모멘트암이 0이면 그 모멘트암이 0이라는 의미가 뭐죠? 모멘트암이 뭐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였잖아.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모멘트암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태칭을 달아주셨지만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회전 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건 토크가 0인 거고, 토크가 0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이 식에서 힘이 0이거나 아니면 분명히 힘은 0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답하셨지만 모멘트암이 0이면 토크가 0이잖아요. 그 모멘트암이 0이라는 의미가 뭐죠? 모멘트암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멘트암이 0이 되는 상황은 힘이 어디를 지나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0이죠? 이 정의 개념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힘이 어디를 지나버리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전에 태칭을 다셨지만 그 워딩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모멘트암이 0이면 토크가 0인데 그 의미가 모멘트암이 0이라는 의미는 모멘트암이 뭐라고요?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0이라는 의미는 힘이 어디를 지나버리면 모멘텀이 0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워딩 딱 쳐주시면 돼요. 축, 돌림축, 회전운동의 축. 지나면 역학적으로 토크가 0이라는 의미예요. 토크가 0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그림까지 흘러왔으니 이제 뭐 똑같은 맥락 가면 되죠. 오케이, 이 자세 유지해야 된다. 이때 까만색 힘이 팔굽관절에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축과의 수직거리를 단위 생략하고 요거 1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때 아래팔의 질량 중심 곱하기 중력과 속도를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럼 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시상면에서 아래팔의 질량 중심에 의해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관계가 제가 답을 주어진 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몇이라는 토크를 가지고 내 아래팔의 질량 중심에 의해서 팔굽관절이 편되려고 하는 거죠. 숫자로 써주시면 돼요. 몇이라는 토크를 가지고 편되려고 하는 거죠. 몇이라는 토크를 가지고 편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다 써줬어요. 요거. 몇이라는 토크를 가지고 팔굽관절이 편되려고 하는 거죠. 토크는 힘 곱하기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다른 말로 모멘텀의 곱이다. 50. 오케이. 이렇게 50 되려고 한다. 자, 이 기준 자세를 유지하겠어요. 해부학적인 구조상 이 바이셉스, 이 기준 자세에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상식적으로 10보다 무조건 작잖아요. 딱 보더라도. 그냥 이거 2라고 할게요. 2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요거 2라고 할게요. 오케이. 아래팔 무게 때문에 50이라는 토크를 가지고 팔굽관절이 편되려고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거 회전운동 안 시키겠대. 오케이. 굽힘 토크 50을 내면 되잖아요. 굽힘 토크 50을 내게 되면 회전운동 안 일어나겠죠. 그 굽힘 토크 50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윗팔 두 갈래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쓰게 되면 윗팔 두 갈래근에 의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는 제가 2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줬잖아요. 네. 바이셉스가 몇이라는 힘을 쓰게 되면 회전운동이 안 일어나죠? 다 써드렸어, 그냥. 다 써드렸어. 그냥 써줘. 화를 내시면서, 야, 딱, 채팅으로 딱딱 쳐주시면 돼요. 몇이라는 힘을 쓰게 되면 회전운동이 안 일어나죠? (25)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게 바로 힘과 토크. 오케이. 병진 운동을 시키는 원인 힘,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 토크. 그래서 힘의 방향과 토크의 방향이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상면이라 그랬잖아요. 시상면에서 제가 이 조건에 의해서 팔굽관절, 굽힘, 편 이거 만들기 위해서 결국 힘을 어떤 운동면에다 준 거죠? 힘이 어떤 운동면에 주어져 있는 거죠, 지금? 시상면에서의 회전운동, 결국 토크가 영위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힘을 어떤 운동면에다가 준 거죠? 그게 빨간색 힘이 됐던 아니면 외적인 힘인 까만색 힘이 됐던 이거 어떤 운동면에 그 힘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거 딱 써주시면 돼요. 어떤 운동면에서 힘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시상면. 그리고 그 시상면에서 주어지는 힘은 분명히 시상면의 회전운동의 축을 지나지 않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토크는 0이네. 0이 아니네. 그러니까 회전운동 발생하겠네. 라는 상황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바뀜에 따라, 기준 자세가 바꿔짐에 따라 센스 있는 분들은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바뀌네. 아까 제가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이야기한 것처럼 외적인 힘이 됐던 내적인 힘이 됐던, 잘 들으세요. 외적인 힘이 됐던 내적인 힘이 됐던 기준 자세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요거 이해되시면 숫자 7. 오케이. 외적인 힘, 내적인 힘.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 오케이. 힘이 축을 지나지 않게 되면 결국 토크가 0이 아니니까 어떤 운동면이 됐든 그 운동면에서의 회전 운동 만들어내려면 그 운동면에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 힘이 축을 지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몸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토크를 가는 거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또 하나, 나사 요걸 이제 내 몸 안에는 내가 굽힌 펴만다 그래서 나사가 바뀌거나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요 안에, 이제 시상면이라고 본다면 요 안에 예를 들면 안쪽과 바깥쪽, 앞쪽과 뒤쪽에 그런 패시브한 구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뭐는 힘 발생하고 뭐는 장력 발생하고 뭐는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내 몸 안의 구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굽힘할 때하고 편말 때하고 뭐가 달라. 마치 이 나사가 박히고 빠지고 하는 관계는 분명히 아닌데,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 패시브한 구조.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운동학이라는 건 기능해부학이 아니라 그랬고, 그게 선행지식으로 필요하다 그랬고, 그 중에 구조적인 이해도가 필요하다 그랬고, 뼈의 형태, 관절, 주변 지나가는 패시브한 구조, 액티브한 구조, 공간, 연부 조직의 적어도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방향성, 이걸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방향성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 운동면에서 힘이 존재해야 되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가져야 되고 기준 자세가 바꿔짐에 따라서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대부분의 관절이 그래요. 이 변화가 좀 좁은 관절이 있단 말이에요. 힙 조인트 같은 거 요런데. 오목이팔관절도 이마면보다는 좀 시상면에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 슬라이드를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했죠. 1장까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요. 이것까지 논리적인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앞쪽에 이야기 드린 운동 역학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못 나갔지만 force, load, stress, strain 그 관계를 스티프니스라고 한다. 근데 여기까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시간의 개념을 넣게 되면 오케이, 점탄성, 크립,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이런 관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게 내 몸의 조직이다. 왜 그렇다? 조직이기 때문에 물이 있고 그냥 뼈가 아니란 이야기지. 그냥 예를 뼈도 물이 있지만 그런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때 그 힘, 내적인 힘, 외적인 힘 갖고 온 거고, 그때 그 힘의 방향,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조인트 리액션 포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린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개념적으로 토크는 회전 운동을 시키는 원인이라고 하고, 그때 그 토크는 그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운동면에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 힘이 축을 지나면 안 된다. 그러면 힘 곱하기 모멘트 암의 곱이 0이 아닐 거니까 토크라는 것들이 발생이 될 거다. 이 토크를 외적인 토크냐 내적인 토크냐 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연결이 된 게 앞쪽에 이제 김소원 대표님이 화살표, 우리가 굳이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뼈대 근육은 미는 기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로지 당기는 기능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라인 오브 풀이라는 거예요. 라인 오브 풀. 그 라인 오브 풀을 그린 거예요, 화살표로. 2개를 그리고 3개를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세라토스한테 어퍼 미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이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그 운동면에서 적용시켜 놓고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변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뼈대 근육이 시상면, 이마면, 가로면에서의 라인 오브 풀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도를 느끼게 제가 평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팩토레이스 메이저, 시상면에서 기준 자세 얻을 때 뭘 하고, 이마면에서 뭘 하고, 가로면에서는 어떤 회전 운동을 한다. 왜 그렇다? 이런 화살표, 라인 오브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꼭 고민해 보세요. 시간. 제가 아까 댓글 달아주시고 궁금하고 하시면 저게 시간에 따라 탄성 영역에서의 변하는 거, 가수성 영역에서의 변하는 것들이 좀 달라지겠구나.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런 개념으로 확장을 해가요. 그건 표현이 그렇지만 좀 뉴만에 보면은 조금 더 오버가 되니까요. 필요하다면 그 내용까지 담아서 1장을 조금 시간을 좀 갖더라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1장이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렛대예요. 지렛대 기억나세요? 제가 요 슬라이드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요런 얘기 했잖아요. 요런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강의 인트로 할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네모 하나로 갖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요거 위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게 뭐 벤치에서 덤벨 프레스 하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 분명히 이 덤벨을 들고 있는데 얘가 이 운동면에서 소위 말하는 이게 중력 방향이죠. 예를 들어 벤치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얘가 여러분들 팔굽관절에도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가져요. 그리고 오목 68 관절에도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가져요. 분명히 덤벨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 덤벨 하나가 내 팔굽관절에서의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를 갖는 게 아니고, 이 덤벨이 지금 요 그림 여기서의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도 또 가자. 또 갖는다고요. 요거 이해된다 그러면 숫자 8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 그럴 것 같다. 오, 그러네. 당연하네. 네. 8 다 달아주셨을 것 같아요.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지렛대 가지고 거기까지만 연결시키실 수 있으시면 1형이냐 2형이냐 3형이냐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다관절로 가서 지렛대 시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시소가 2개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요 앞쪽에서 이제 그런 것도 기억나세요? 시소가 그냥 내 몸에 이런 시소가 아니고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 요런 시소가 존재를 한다, 내 몸은. 왜? 이 뼈와 이 뼈이 관절을 이루니까. 그런 개념으로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오목볼록 이런 개념. 여기까지가 제가 판단했을 때 운동학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거. 제가 뉴만의 운동학이 절대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 기초적인 개념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 그 결정적인 지식이 뭐다? 키네마틱스라는 개념, 밑에 붙는 서브 개념들 우리가 다뤄봤고, 카이네틱스라는 개념, 서브 개념들을 다뤄봤다. 그 마지막에 아마 지렛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큰 그림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네, 요번 라이브는 요 정도까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빨리 해서 아마 가급적 다음 주에는 지렛대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까지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가고, 라이브 기준에서 이제 아마 추가적인 라이브 이루어진다면 요 1장을 한번 둥그루스름하게 묶어가지고 특정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확장을 해 가봐서 우리가 배웠던 키네마틱스의 개념들, 카이네틱스의 개념들을 한번 그 안에다 좀 녹여보자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도를 갖고 가지 않을까. 그 정도만 연결이 되면 나머지는 이제 몸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구조적인 이해도. 그래서 뼈의 형태가 중요하다. 뼈와 그 나머지 뭐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좀 설레어서 좀 많이 좀 오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김소은 대표님이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도록